얘야, 나도 배부르고 애 낳고 김장하고 살았어. 다들 이렇게 살아왔었어.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는다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조용히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됐다. 그렇게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집은 날 그냥 두지 않았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트로트 선율이 마당 구석까지 번져나갔다. 은정은 부엌 창가에 서서 멍하니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시골집 마당은 고요했다. 낙엽이 쌓인 담장 너머로 이웃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다.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신호였다. 은정의 손은 무의식 중에 불룩한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임신 8개월. 배는 이제 앞치마를 입어도 가릴 수 없을 만큼 불러왔다. 허리는 늘 무거웠고 발목은 저녁만 되면 퉁퉁 부어올랐다. 그래도 견딜만 했다. 아니,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부엌 한쪽에는 아침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 순덕은 아침 일찍 밭에 나갔고 남편 재우는 새벽같이 읍내로 일 나갔다. 은정은 혼자 남은 집에서 느린 동작으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이 손끝을 파고들었지만 온수는 아꼈다. 기름값이 부담스럽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지 며칠째였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은정은 두꺼운 덧옷을 걸치고 빨래를 걷기 시작했다. 빨랫줄에 걸린 이불과 옷가지들이 바람에 펄럭였다. 하나씩 손으로 더듬으며 마른 것과 덜 마른 것을 구분했다. 배가 나와서 팔을 높이 뻗는 것조차 힘겨웠다. 문득 라디오 소리가 커졌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온 모양이었다. 은정은 빨래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덕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무언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은정은 조용히 빨래를 접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손을 움직이며 숨을 고르는데 집중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 은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며느리의 존재감은 최대한 지워야 편하다는 것을. 순덕이 부엌을 나가고 은정은 잠시 주저앉아 숨을 돌렸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손목도 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점심 준비를 해야 했고 마당에 낙엽도 쓸어야 했으며 저녁 반찬도 미리 손질해 두어야 했다. 은정은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마당 한쪽에 쌓인 배추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맘때쯤이면 온 집안이 김장 준비로 분주했다. 친척들이 모이고 이웃이 거들고 하루 종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올해는 사람 부르지 말고 조용히 하자고. 돈도 아껴야 하고 손님 치르는 것도 번거롭다고. 은정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저 일손이 줄어드는 게 아쉽다는 정도였다. 그날 저녁 재훈이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다. 은정은 그에게 저녁상을 차려주고 조용히 옆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겨울철 난방비 절약 방법, 농촌 인구 감소 문제 같은 것들이었다. 순덕이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다. 김장 얘긴데 올해는 간소하게 하겠다고. 친척들 안 부르고 이웃도 안 부르겠다고. 그냥 식구들끼리만 하겠다고.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도 조용히 수긍했다.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다. 시어머니가 결정하면 남편이 동의하고 며느리는 따르는 것. 은정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김장을 식구들끼리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자신. 세 사람이서 몇백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하고 버무린다는 것. 그것도 배가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하지만 은정은 걱정을 애써 떨쳐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다. 혹은 남편이 무리라고 말해줄 수도 있었다. 은정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다. 마당에는 밤이슬이 내렸고 라디오는 여전히 낮은 볼륨으로 옛 노래를 틀어내고 있었다. 순덕은 아침 일찍 은정을 불렀다. 부엌 탁자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은정은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순덕이 입을 열었다. 김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겠다고. 배추는 이미 절여놨고 무도 준비했으니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다고, 준비하겠다고. 그런데 순덕의 다음 말이 은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올해는 사람을 안 부르기로 했으니 며느리가 도와주면 된다고. 자기는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안 좋으니 힘쓰는 일은 며느리가 맡아야 한다고. 배추 씻는 것, 양념 버무리는 것, 항아리에 담는 것까지 전부 며느리 몫이라고.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배가 많이 불러와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다고. 그러니 조금만 일손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웃 한두 분만 불러도 되지 않겠냐고. 순덕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은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이렇게 살아왔다고. 자기도 배 부르고 애 낳고 또 김장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며느리가 유난 떠는 거라고.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는다고. 은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월요일까지 몸 추스르고 준비하라고. 그리고는 마당으로 나가버렸다. 은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다.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렸다. 은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은정은 그걸 알고 있었다. 임신 8개월에 몇백 포기의 배추를 혼자 감당한다는 건 무리였다. 의사도 무거운 것 들지 말라고, 찬물에 손 담그지 말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았다. 저녁 때 재훈이 돌아왔다. 은정은 그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장 얘기를,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혼자 맡기겠다고 했다는 것을, 배가 불러서 힘들 것 같다는 것을, 남편이 시어머니께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재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아내를 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한번 정하면 안 바뀌니까.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정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은정은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몸을 웅크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쪽에 쌓인 배추 더미가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였다. 그것들은 마치 은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겁고 차갑고 끝없는 노동의 무게처럼. 은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재우는 이미 잠든 듯 코를 골고 있었다. 은정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몸은 무겁고 허리는 아팠지만 움직여야 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은정은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말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마당에서 순덕의 발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숨을 고르고 다시 손을 움직였다. 은정은 그날 오후 이웃집을 찾아갔다. 담 너머로 보이는 박씨 댁은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집이었다. 박씨 할머니는 온화한 성품으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은정은 가끔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왔다. 그녀는 은정의 얼굴을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었다. 부엌으로 안내하며 차를 내왔다. 따뜻한 숭늉이 은정의 손을 녹여주었다. 은정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장 얘기를, 시어머니가 사람을 안 부르고 며느리 혼자 하라고 한다는 것을, 배가 불러서 무리일 것 같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은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끝에는 거의 떨리고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참 안 됐다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는 집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곧이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기가 나서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고. 순덕 씨 성격이 워낙 강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은정은 알고 있었다. 이웃이 나서봤자 오히려 시어머니의 심기만 건드릴 거라는 것을. 그래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 혼자 안고 있기엔 너무 버거웠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남편한테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아들이 나서면 어머니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재우는 나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은정은 박씨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는 여전히 배추 더미가 쌓여 있었다. 은정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누구에게 말해도 소용없었다. 결국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날 저녁 은정은 다시 한번 재훈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좀 더 절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배가 불러서 허리를 굽히는 것도 힘들다고. 의사가 무거운 것 들지 말라고 했다고. 제발 어머니께 한마디만 해달라고. 재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냐고. 자기가 나서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냐고. 금방 지나간다고. 은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삼켰다. 재우는 곧 자리를 떠났고 은정은 또다시 혼자 남았다.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친정 오빠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호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쁜 와중에도 동생을 늘 챙겼다. 전화를 받은 정호는 반가워하며 물었다. 잘 지내냐고, 배는 괜찮냐고. 은정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정호는 눈치챘다. 동생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피곤함과 억눌린 감정을.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냐고. 은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하지 못했다. 그냥 힘들어서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만 했다. 정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자기가 달려갈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난 뒤 은정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호에게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오빠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은정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정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있었고 몸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은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다. 이 집엔 내 말이 닿지 않는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기 전 일기장을 꺼냈다. 오랜만이었다. 결혼 후로는 일기를 거의 쓰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써야 할 것 같았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웃도 다들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혼자다. 혼자 견뎌야 한다. 은정은 일기장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는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마당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배추 더미를 덮은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며 소리를 냈다. 은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월요일이 밝았다. 은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밖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고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은정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마당으로 나갔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마당 한쪽에는 이미 절여진 배추들이 커다란 대야에 담겨 있었다. 순덕은 전날 밤 늦게까지 배추를 절였고 은정에게는 그것들을 씻어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은정은 대야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배가 불러서 자세를 잡기조차 힘들었다. 찬물이 손끝을 파고들었다. 고무장갑을 꼈지만 물의 차가움은 그대로 전해졌다. 은정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려 물에 헹구기 시작했다. 무거웠다. 물을 머금은 배추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은정은 이를 악물고 계속 움직였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시간이 흐를수록 손의 감각이 무뎌졌다. 손가락 끝이 시리고 저렸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은정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숨을 고르곤 했다. 순덕은 가끔 마당으로 나와 은정을 지켜봤다. 하지만 거들지는 않았다. 그저 지시만 했다. 물 더 갈아라, 소금기 제대로 빼라, 서두르라. 은정은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은정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 순덕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다. 손은 떨렸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야 했다.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했다. 오후가 되자 은정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허리는 더 이상 펼 수가 없었고 손목은 퉁퉁 부어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순덕은 계속 재촉했고 은정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을 이어갔다. 해질 무렵 은정은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지방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캠코더. 재훈이 몇 년 전 샀다가 한두 번 쓰고 방치해둔 물건이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캠코더를 꺼내 충전기에 꽂았다. 배터리는 다행히 조금 남아 있었다. 은정은 캠코더를 거실 창가에 세워두고 마당이 보이는 각도로 맞췄다. 그리고는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혹시라도 나중을 위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를 위해. 다시 마당으로 나가 은정은 계속 일을 했다. 캠코더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은정이 쪼그리고 앉아 배추를 씻는 모습, 허리를 펴지 못하고 신음하는 모습, 순덕이 지시하며 지나가는 모습, 모든 것이 렌즈에 담겼다. 저녁이 되어 재훈이 돌아왔다. 그는 마당을 지나치며 아내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밤이 되어서야 은정은 작업을 마쳤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은정은 겨우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의 캠코더는 여전히 녹화 중이었다. 은정은 그것을 끄고 메모리 카드를 빼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무도 모르게, 혹시라도 필요할 그날을 위해. 은정은 그날 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내일도 이 일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마당에는 여전히 배추 더미가 남아 있었다. 끝없는 노동의 무게가 은정을 짓눌렀다. 화요일 아침 은정은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손목과 허리는 욱신거렸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순덕은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서 은정을 불렀다. 은정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손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래도 움직여야 했다. 마당으로 나가자 순덕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양념을 만들고 배추에 버무리는 날이었다. 순덕은 이미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과 생강을 준비해 놓았다.
은정에게 양념을 섞으라고 지시했다. 은정은 커다란 대야 앞에 앉아 양념을 섞기 시작했다. 고무장갑을 꼈지만 고춧가루의 매운 기운은 그대로 스며들었다. 눈이 따갑고 코가 맵게 느껴졌다. 손목은 계속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순덕은 옆에서 지켜보며 계속 지시했다. 고춧가루 더 넣어라. 젓갈 양이 적다. 섞는 게 그게 뭐냐. 제대로 해라. 은정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순덕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것도 못하나.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배 부르다고 다들 이렇게 유난 떠냐.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점심 무렵 재훈이 잠깐 들렀다. 그는 마당을 지나가다 아내를 보았다. 은정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재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훈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은정은 그 순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남편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었다. 이 집에서 은정은 정말로 혼자였다. 오후가 되자 은정은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펼쳐서 양념을 바르고 다시 접는 작업이었다. 허리를 계속 굽혀야 했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다. 은정의 배는 자꾸만 앞으로 쏠렸고 균형을 잡기조차 힘들었다. 순덕은 여전히 옆에서 지켜보며 지적했다. 양념이 고르지 않다. 너무 많이 발랐다. 너무 적게 발랐다. 은정은 더 이상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귀에는 계속 들어왔다. 해질 무렵 은정은 식사조차 잊은 채 일을 계속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여유가 없었다. 순덕은 빨리 끝내라고만 재촉했다. 은정은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다. 밤이 되어서야 그날의 작업이 끝났다. 은정은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온몸에서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가 났다. 은정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지만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 은정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손톱 밑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은정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은정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다. 옆에서 재우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은정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은정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캠코더는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다. 은정은 그것을 꺼내 충전하고 다시 창가에 세웠다. 내일도 녹화할 것이었다.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었다. 창밖으로는 어둠만 가득했다. 은정은 그 어둠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하루만 더 버티자. 수요일 밤이었다. 은정은 그날도 해질녘까지 김장 작업을 이어갔다. 배추를 항아리에 담고 눌러 담고 정리하는 일까지 모두 혼자 해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다. 은정은 거의 기어가듯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손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허리는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다. 저녁밥을 차리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순덕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재우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은정은 겨우 몸을 일으켜 간단하게 밥상을 차렸다. 국과 반찬 몇 가지. 시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식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은정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배에서 묵직한 통증을 느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은정은 싱크대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통증은 잠시 후 사라졌다.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괜찮겠지.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밤 10시쯤 방에 누워있던 은정은 다시 통증을 느꼈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배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며 조였다. 은정은 이불을 움켜쥐고 신음을 참았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재우는 그제야 집에 돌아왔다. 그는 방에 들어와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피곤해서 그러려니 생각했다. 재우는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다. 은정은 참으려 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11시, 자정, 새벽 1시. 은정은 거의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진통이 오는 것 같았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럴 리 없는데.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깨웠다. 재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냐고. 은정은 가까스로 말했다.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재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다. 지금 새벽 1시인데 어떻게 병원을 가냐고. 응급실도 먼데. 좀 참아보라고. 아침에 보자고.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은정은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은 진짜로 다시 잠들려고 하고 있었다. 은정은 재훈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다. 제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정말 아프다고.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재훈은 눈을 뜨고 아내를 보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짜증만 어려 있었다. 그는 말했다. 임신하면 다 아프다고. 유난 떨지 말라고. 아침에 괜찮아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굳이 한밤중에 소란 피울 필요 없다고.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재우는 등을 돌리고 다시 잠들었다. 은정은 혼자 어둠 속에 남았다. 통증은 계속 밀려왔다. 은정은 이불을 물고 신음을 참았다. 울음도 참았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은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방 안에 있을 수 없었다. 은정은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배를 감싸며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없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웃도. 은정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뱃속의 아이만이 은정과 함께였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오빠 정호의 번호를 찾았다. 한참을 망설였다.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은정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벨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 은정은 끊으려던 순간 전화가 연결되었다. 정호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나 지금 너무 아파. 정우는 단번에 잠이 깼다. 그는 긴박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은정은 울면서 말했다.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데려가 준다고. 혼자 무섭다고. 정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금 당장 간다고.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은정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마당 구석에 웅크린 채 오빠를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은정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추위와 통증이 온몸을 지배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은정은 그저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새벽 3시 반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정우였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달려왔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동생을 보는 순간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은정을 안아 일으켰다. 은정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정우는 재킷을 벗어 동생에게 덮어주고 부축해 차로 데려갔다. 집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불도 켜지지 않았다. 차 안에서 은정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았다. 정우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동생을 확인했다. 괜찮냐고, 조금만 참으라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다.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지나갔다. 은정은 생각했다. 이 밤이 끝나면 무언가가 달라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을까? 정우는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 더 이상 참지 마. 은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선택. 은정은 그동안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은정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차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다. 은정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장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은정은 휠체어에 실려 들어갔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고 의사가 달려왔다. 은정은 진찰대에 누워 검사를 받았다. 정우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가량의 검사 끝에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산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조기 진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의사는 정우에게 물었다. 산모가 최근 무리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고. 정우는 은정에게서 들은 얘기를 떠올렸다. 김장 작업을 혼자 했다는 것. 임신 8개월인데도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입원이 필요하다고.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입원시키겠다고. 의사는 병실을 준비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정우는 은정이 있는 응급실로 들어갔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에는 조금 생기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창백했다. 은정은 오빠를 보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새벽에 전화해서 이렇게 오게 해서. 정우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할 것 없다고. 오히려 진작 전화했어야 했다고. 혼자 이렇게까지 참고 견딘 게 말이 되느냐고.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우는 계속 말했다. 이제 집에 돌아가지 말라고. 적어도 당분간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거라고. 남편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은정과 아기의 생명이 먼저라고. 그 순간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정우는 은정에게 받으라고 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재훈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어디 갔냐고, 왜 집에 없냐고. 은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병원에 왔다고. 배가 너무 아파서 오빠가 데려왔다고. 재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물었다. 심각한 거냐고. 은정은 대답했다. 일주일 정도 의사가 입원하래라고. 재훈은 또 침묵했다. 그리고는 알겠다고만 했다. 걱정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정우는 동생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다. 그 집에서 은정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우는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계속 그 집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아무도 은정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고. 은정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그동안 은정은 항상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살았다. 부모의 뜻에, 남편의 뜻에, 시어머니의 뜻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은정 자신과 아이를 위해 선택해야 했다.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정우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두렵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가 옆에 있다고. 그날 오전 은정은 병실로 옮겨졌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왔다.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밝았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여기는 안전했다. 아무도 은정을 다그치지 않았고 아무도 은정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정우는 병실 의자에 앉아 동생을 지켰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이것저것 검색하기 시작했다. 산모보호시설, 법률 상담, 이혼 절차. 은정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알아보고 있었다. 은정은 그런 오빠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웠다. 세상에 자신의 편이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은정은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견디지 않겠다고. 점심때쯤 재훈이 병원에 왔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눈치를 보였다. 정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훈은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다고. 재훈은 정우에게도 인사했다. 정우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재훈은 오래 있지 않고 곧 병실을 나갔다. 어머니가 걱정하신다며 빨리 나와서 집에 오라는 말만 남기고 은정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확실해졌다. 이 남자는 은정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날 저녁 정호는 병실에서 은정과 긴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은정은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적어도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그 이후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겠다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라고.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조용한 손길이 은정을 구했다. 오빠의 손길, 의료진의 손길, 그리고 은정 자신의 손길. 이제 은정은 혼자가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은정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다. 링거 치료와 충분한 휴식 덕분에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진통 증상도 사라졌다. 의사는 퇴원해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러 오라고 당부했다. 퇴원 전날 밤 재훈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순덕도 함께였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은정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은정은 침대에 앉아 그 시선을 받아냈다.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일 퇴원한다며. 집으로 오는 거냐고.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냐고. 며느리가 시댁을 두고 어디서 쉰다는 거냐고.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았다. 은정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무리하면 아기한테 위험하다고 했다고. 순덕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말했다. 다들 그렇게 낳아서 키웠다고.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하다고. 조금만 힘들어도 병원 가고 쉬어야 한다고 난리다고. 우리 때는 논밭에서 애 낳고 다시 일했다고. 은정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재호는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다. 아내를 보호하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다. 순덕은 계속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고. 며느리가 집을 나가서 일주일째 병원에 있다고 수군거린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빨리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라고. 은정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은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생각해보겠다고. 순덕은 화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다. 재우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도 곧 어머니를 따라 나갔다. 병실에 혼자 남은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아니면 돌아가서 다시 견뎌야 하는 걸까? 은정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퇴원 수속을 밟았다. 정우가 차로 데리러 왔다. 은정은 짐을 챙기며 정우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정우는 대답했다.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일단은 거기서 지내라고. 은정은 고마웠지만 걱정도 되었다. 오빠에게 폐가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인데 무슨 폐냐고.
은정과 아기가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차에 타서 병원을 떠날 때 은정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재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집으로 오지 않을 거면 알려줘. 어머니가 계속 물으신다. 은정은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정호의 집에 도착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정호의 아내 수진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수진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편하게 지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은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은정은 솔직하게 말했다. 잘 모르겠다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두렵기도 하다고. 정우가 끼어들었다. 서두르지 말라고. 천천히 생각하면 된다고. 일단 몸부터 추스르라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은정은 정훈의 집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조용했다. 아무도 은정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은정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은정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시댁을 떠나온 것이 옳은 일일까? 남편을 두고 온 것이 괜찮을까? 은정은 계속 생각했다. 며칠이 지났다. 은정은 정훈의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검진도 받으러 다녔고 몸도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재훈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다. 언제 돌아오느냐고. 어머니가 화나셨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은정은 답장을 미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은정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정호는 말했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아도 남는다고. 은정이 잘못한 게 없다고. 무리한 노동을 강요한 건 시댁이고 은정을 보호하지 못한 건 남편이라고. 은정은 정호의 말을 곱씹었다. 진실. 은정은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말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다. 정우는 말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의 말이 맞았다. 은정은 문득 캠코더를 떠올렸다. 시댁 거실에 두고 온 그 캠코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은정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남편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은정은 정호에게 말했다. 캠코더를 가져와야겠다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같이 가자고.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다음 날 오후 은정과 정호는 시댁을 찾았다. 은정은 긴장했지만 정호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덕이 마당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순덕은 날카롭게 물었다. 왜 이제야 오냐고. 일주일 넘게 집을 비우고 어디서 뭘 했냐고. 은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고. 순덕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정호를 보며 말했다. 오빠가 동생을 너무 부추긴다고. 시집간 여자가 친정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이 집이 은정의 집이라고. 정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은정이 아파서 보호가 필요했다고.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순덕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재훈도 집에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나와 아내를 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정은 남편에게 말했다. 잠깐 짐 좀 챙기러 왔다고. 은정은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 몇 개를 챙겼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서랍을 열었다. 캠코더가 그 안에 있었다. 은정은 조용히 그것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메모리 카드도 확인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순덕이 물었다. 뭘 가져가냐고. 은정은 대답했다. 개인 물건이라고. 순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은정은 집을 나서려 할 때 재훈이 불렀다. 잠깐만 얘기하자고. 은정은 정호에게 먼저 나가 있으라고 하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다. 재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언제 돌아올 거냐고.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말했다.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은정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재훈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지내면 된다고.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처럼. 그게 가능할까? 은정은 말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재훈은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은정은 집을 나와 정우와 함께 차에 탔다. 시댁을 떠나며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는 여전히 김장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다. 은정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정훈의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캠코더를 꺼냈다. 메모리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연결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은정이 배추를 씻는 모습,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호도 함께 영상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정호는 말했다. 이걸 증거로 써야 한다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고.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며칠 후 정호는 지인 변호사를 통해 가족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은정과 재훈 그리고 순덕이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조정 당일 은정은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정우가 옆에 있었고 변호사도 함께였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재훈과 순덕이 이미 앉아 있었다. 조정위원이 회의를 시작했다. 양측의 입장을 듣겠다고. 먼저 순덕이 입을 열었다. 자기는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밥 해주고 재워주고 돌봐줬다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황당하다고. 재훈도 거들었다.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임신 중이라 예민해진 것 같다고. 은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참았다. 이제 은정의 차례였다. 은정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임신 8개월인 상태에서 김장 일을 혼자 맡았다는 것.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 밤중에 아파서 도움을 청했지만 무시당했다는 것. 순덕과 재훈은 부정했다.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고. 은정이 과장하는 거라고.
그때 은정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변호사가 그것을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은정이 마당에서 배추를 씻는 모습이 나왔다. 배가 불러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모습, 손이 떨리는 모습, 순덕이 지나가며 뭐라고 하는 모습,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다. 순덕과 재우는 할 말을 잃었다.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산모 학대에 해당한다고.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정은 계속 말했다. 자기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시댁과 거리를 두겠다고. 법적으로 보호 조치도 받을 것이라고. 재훈이 당황해서 말했다. 이혼까지는 아니지 않냐고. 다시 잘해보면 안 되냐고.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자기를 지켜주지 않은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조정은 은정의 승리로 끝났다. 순덕과 재훈은 은정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당분간 접촉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혼 절차는 아기를 낳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실을 나오며 은정은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됐다. 정우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아도 드러났다. 1년이 흘렀다. 은정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이름은 은정네 반찬. 동네 주민들이 단골이 되어 주었고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점점 늘었다. 은정이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들은 정성스럽고 맛있다고 소문났다. 가게 한쪽에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은정의 아들 민준이가 그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이제 돌이 지났다.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였다. 은정은 주방에서 밑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칼질하는 손이 능숙했다. 김장 때 배운 것들이 이제는 생업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무도 은정을 다그치지 않았다. 은정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박씨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하며 민준이를 들여다보았다. 잘 자고 있네 하며 미소 지었다. 은정은 할머니에게 반찬을 포장해 드리며 인사를 나눴다. 할머니는 물었다. 요즘 잘 지내냐고.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바쁘지만 행복하다고. 할머니가 떠나고 은정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다. 은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은정은 이혼 절차를 마쳤다. 재우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정은 괜찮았다. 더 이상 그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양육권은 은정에게 있었다. 재우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볼 수 있었지만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은정은 그것도 괜찮았다. 민준이는 은정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정우와 수지는 여전히 은정을 도와주었다. 바쁠 때는 가게를 거들고 민준이를 봐주기도 했다.
은정은 그들에게 늘 감사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은정은 민준이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작은 원룸이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다. 은정은 아이를 재우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은정은 가끔 글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겪었던 일들을, 그리고 지금의 감정들을. 언젠가 민준이가 크면 읽어주고 싶었다. 은정은 쓰기 시작했다.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가 있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며느리는 견뎌야 한다고 배웠다. 나도 그렇게 살려고 했다. 하지만 깨달았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은정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밝혀져 있었다. 은정은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키는 게 사랑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내 아이를 지키는 것, 내 행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은정은 노트를 덮고 민준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은정은 아이의 이마에 가만히 입맞춤했다. 은정은 속삭였다. 너는 달라. 너는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을 거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추운 마당에서 혼자 배추를 씻던 날. 밤중에 아파서 오빠에게 전화하던 날. 병원에서 결정을 내리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은정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은정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은정은 은정 자신이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내려앉았다. 새로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다. 은정의 마음은 따뜻했다. 은정은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나의 계절이. 누군가의 겨울은 말없이 지나가지만 스스로를 선택한 순간 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